저희가 오늘 2차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인 그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철한 상임위원실의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컴퓨터 인쇄 목록을 모두 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조사 1차 기간 보고서의 핵심 진술이 위증이자 허위로 확인된 바 말씀을 올립니다. 위철한 증인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철한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의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 6월 19일입니다. 진상규명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 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하루 전에 즉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던 6월 22일 저녁에 위철한 증인의 비서실에서는 국정조사 특위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참석하기로 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기를 모의한 것인지 검증돼야 하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진상규명위 운영 계획을 위철한 증인이 보고받은 게 문제가 없으며 진상규명위 결과 보고서를 위철한 증인이 공식 발표보다 미리 입수한 데 대해 사전이 아니라 직전 통보였다고 궤변을 했습니다. 먼저 보고받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이게 공정한 진상규명입니까? 조현옥 위원장이 진상규명위 자료를 위철한 상임위원회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누가 어떻게 위철한 증인에게 갖다 줬는지 다른 내부자가 있는 것인지 지금의 상황은 조현옥, 위철한 둘 중 한 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옥 위원장과 위철한 증인의 결과 보고서 유출 누가 했는지 또한 사후에 추가 보완 물어달라고. 우리 조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와 계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로 내부 소통하셨나요? 전혀 하지 않았고 저는 어제 기사 보고 처음 알았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활동 결과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죠.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기자들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모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한데 그 전에 직전에 유출됐다는 거를 저는 어제 알고 너무 놀랐고 전혀 저한테 의논한 일도 없고 저는 그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의철한 증인 사전 협의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됐습니까? 제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아마 제가 어제 그 기사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거의 확정된 안을 아마 이제 내부 진상 규명 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것을 보고하기 알리기 위해서 통보를 막 그날 아침에 직전에 했는데 저는 그때 알지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 9시 반에 회의를 자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간단한 회의를 한 다음에 기자 브리핑을 진상
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 이후 무렵에 저는 이제 그 메일이 이게 왔다 해서 인출됐다고 9시경쯤에 그 인출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다면서 그 메일을 한 기자 브리핑 무렵 전후에서 그걸 저도 처음으로 최초로 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사전에 저희들은 이제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저는 그러면은 위철한 증인께서 사후 보완 요청하신 적 없습니까? 발표 전에. 발표 저는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에 이제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지난 인쇄 축소 예. 안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처음에 기억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고 저는 그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위원회에서 중간중간 하루하루 그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문 보도에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위원장은 모른다고 하느냐, 모순이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중간에 그 보도를 보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회의는 보고 서류로 조그맣게 첨부된 서류로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을 이제 아셨어요. 아시고 나서 회의에서 전체 같이 보고받은 것이라 이런 취지로 추가 수정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마치 저는 보고를 받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한 거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사실은 진상조사는 이제 끝나고 이제 최종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사실은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비서관한테 그 부분을 타이핑을 해달라 해서 직전에 2차로 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2차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예. 네. 네.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 예. 우리 선관위 차원에서 미리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예. 오후까지 보고서 형태로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주질의 아니면 보충 질의 형태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우리 서범수 간사님. 예, 서범수입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 6월 23일 기간 보고에서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각급 선관위에 1,119건의 서류 제출 요구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방대하면서도 필수적인 자료들이라서 여느 때처럼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기한에 줄 게 아니고 그때 만들어지는 때마다 우리 의원실이나 행정실에 좀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실에서도 요청을 했고 아마 행정실에서도 요청을 했고 각 의원실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선관위는 선관위 나름의 그 고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오늘 기간 업무 보고를 앞두고 어제 일과 시간이 지난 18시 18분에 우리한테 2건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18시 40분인가 돼서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고 선관위에 연락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일과 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 국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빨리빨리 작성되는 대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딱 선관위 자체적인 어떤 그 룰에 맞춰서 그것도 일과 시간 후에 보내놓고 또 퇴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 응답 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정조사에 나가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당해라. 우리는 사무처 직원은 우리는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철밥통이야. 위기감을 전혀 못. 네. 자료 제출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예, 우리 윤건영 간사님.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전 여전히 선관위가 정신 못 차렸다라고 봅니다. 방금 서범수 의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지난번 1차 기간보고 때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제가 PPT를 한번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17일 날 중앙선관위가 저한테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이 상세 내역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상세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 양해 바란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다음 PPT 봐주세요. 저희가 하도 그럴 게 없을 수가 없다. 상황실에 그런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쪼고 닥달을 하니까 30일에 이런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회에 보내는 답변서 뭐 거짓말로 작성하고 대충 떼우고 되고 이게 선관위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까? 자료 제출 늦은 것도 문제지만 이왕에 자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수천 건의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국정조사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저는 위원장께서 중선관위에다가 이건 단호하게 지적하시고 또 이거는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 주니까 자료 제출 늦추고 제출한 자료를 가짜로 제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 관련 주지훈 의원님. 저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있는 거를 안 주거나 저런 식으로 지금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거나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제대로 세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우리 기간 보고에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됐는데 선관위 해명이 뭐였습니까? 전임 선관위원장들도 다 배우자랑 같이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공 요구를 했어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지금 선관위원장 해봤자 지금 몇 분이나 된다고. 선관위원장 임기가 6년인데 5년치 보관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선관위원장이나 그 전전에 선관위원장은 국민 세금을 어떻게 빼먹든 어떻게 잘못을 하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답변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든 선관위 직원 다 보자고도 안 했습니다. 혹시 자료 제공 요구에 과부하가 걸릴까봐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관련해서 해외 출장 본인들 입으로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잠실 투표소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민노총 화물연대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입건 기준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민노총 화물연대 사건에서 입건자 현안을 달라고 했더니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올림픽 공원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139명을 입건했다라고 공보까지 했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료를 관리합니까? 화물연대 사건은 입건자가 누군지 숫자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올공은 그 관련해서 올림픽 공원 관련해서는 다 숫자 미리 알아서 공개합니까? 예, 그다음 우리 김영만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권이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 최보 의원님
우리 예, 윤건영 자료제출 간사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진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3일 첫 기관 보고 때도 수많은 의원님들이 이 얘기했어요. 자료 제출해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뭐 자료 요구가 많다, 수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100번 양보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양보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처음 이런 자료 요구를 받아본다고 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2주째 저희가 19일에 요구한 자료도 지금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저녁 10시에 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기관 보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달라는 자료는 안 주시면서 지금 본인들 기관 보고에서 이제 보고할 내용들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본인들 해명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기관 보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본인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해명하는 데 행정력을 쏟으면서 정작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건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신 거에 있어서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억울한 건지 아닌지가 밝혀나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안 하고서는 지금 본인들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것 같고요. 또 의원회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구 자료는 더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부침에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근데 부침 파일이 없어요. 이거 뭐 서면으로도 안 오고 이메일로도 안 오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만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오늘 기관 보고할 때 아마 가관일 거예요.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줍니까?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면서 억울한 걸 피력하면 모를까? 자료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억울하다고만 얘기하면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좀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십시오. 다음 최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별히 좀 개표 입력 오류 경위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표 과정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결 규정 관련된 부분, 또 실제 운영 실태 관련된 부분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진상규명위원장님도 오셨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미 요구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선관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자료 제출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동욱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가 발언해 주시죠. 예. 저도 웬만하면 그냥 오늘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야 의원님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오늘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서범수 간사님이 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자료 온 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일정 변경해서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 열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올 때까지 선관위 국정조사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청드릴 자료는 이번 투표지가 부족한 당일날의 핵심적인 그 지역별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 일지죠. 그러니까 보고서도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국회는 물론이지만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역에 인력이 부족해서 즉각 기록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후적으로라도 복귀를 해서라도 그날 일어났던 상황, 15시에는 어땠고 이거를 문서를 작성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요. 그 보고서 내라 그랬더니 사건 사고로 인지하지 않아서 기록이 일체가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사건 사고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사건 보고서가 부존재하여서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날 일어났던 상황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날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고 투표지가 얼마나 부족했고 돌아간 분들은 몇 명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분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핵심적인 겁니다. 사건 사고로 인지하지 않아서 부존재한다는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위원회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우리 국회는 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는 단지 우리 의원들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6.3 투표지 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자료 제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납득해 주십시오.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선관위원 여러분. 그래서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십시오. 위원회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외교, 안보, 국방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둘러대는 해명, 회피 절대로 외교, 국방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제출에 응해 주십시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위원회가 고발을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하는 자 징역 3년 이하 1천만 원에서 3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제출 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기관보고 증인으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5인과 참고인 3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청 소속 경사의 경우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로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태학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학 증인이 선서하실 때 출석하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도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태학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정인 노태악.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강동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통렬히 사과드립니다. 오늘 2차 기관보고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개선 대책과 제9회 지방선거 투개표 관련 주요 사실관계 설명, 그리고 우리 위원회 관련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와 추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부 개선 대책입니다. 이번 세부 개선 대책은 대책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며 위원장 상근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자치안을 검토하여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인쇄 기준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기준과 추가 배분 절차도 법제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를 사전 인쇄하는 현행 방식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보완책으로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 제작비 634억 원을 포함한 약 773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장시간 정전 시 대체 수단 확보 등 부담이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투개표 관리 절차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선거인 본인 확인이나 대기 선거인 관리 등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은 법률 또는 규칙으로 격상하고 주요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보완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주요 정책 변경 시 현장 적용 가능성 등 사전 위험성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위험 요소를 선제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임 정결권을 상향하는 등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투표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 종합 시스템을 모바일 웹 방식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소의 긴급 상황 발생 여부나 투표 진행 현황 등을 실시간 관제하는 등 신속 정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 상황에 대한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째, 선관위 조직 재설계 방안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직무 정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자체 운영한 TF 연구 결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세 분이 상근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지명 주체에 따른 중립성 논란 해소를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각급 위원회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통일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정책 사무는 중앙과 시도가 전담하고 구시구는 투개표 관리 등 현장 실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 선관위까지 현재 4단계 중층 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조직 진단을 거쳐 조직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자치단체 단위의 구시군 선관위 설치 방식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재설계하는 방안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섯째, 외부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선관위 규칙에 따른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법률화하여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로 설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국회와 중립적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전원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종료 후 국회 소관 상임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사후 평가하고 그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7번째,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선거는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현재의 복잡다난한 선거관리 체계상 선관위의 힘과 노력, 준비만으로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시 인력 부족 등 선관위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선거관리에 필수적인 인력, 시설, 장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범정부적 지원 의무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100일부터는 중앙선관위와 선거지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가동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후 개표 및 선거운동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나 투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길 개표나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국회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디지털 선거 벽보나 선거 공보 등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전향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 수 대비 110%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축소 인쇄하여 잔여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비 산출 기준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110%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축소 인쇄를 하지 않았던 과거 산출 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중 집행 잔액은 보전 비용 등으로 충당하여 선거 경비를 최종 정산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집행 내역과 함께 전액 반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송파구 선관위가 핵심 증거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증거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송파구 선관위의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회피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매수와 일련 번호 등은 송파구 선관위의 공문으로 명확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보관하기 위한 종이 재질 상자이며 선거 당일에 기표된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어져 있고 잔여 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넣어서 개표소로 이송하게 되므로 투표가 종료되면 단순한 종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는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였고 시간대별 상세 폐기 경과는 2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경기와 전북 등 일부 지역의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논란입니다. 구시군 개표소에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하거나 교육감 선거 특성상 교호제에 따른 후보자 간 득표 순서를 서로 바꾸면서 입력한 실무적 착오가 확인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실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중 3중의 교차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선거인 명부 출력 및 편철 오류 사례입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에 선거일 선거인 명부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프린터기 이상 등으로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사례가 3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오류인지 즉시 선거인 명부를 재출력하여 보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두 분이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향후 확인 점검을 구체화하는 등 재발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째,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1, 2위 후보의 득표수가 일치해 시스템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읍면동별 1위와 2위 후보자 간 동일 득표 사례는 총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각 읍면동별 개표 결과가 독립적으로 심사 집계된 후 합산되는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아주 우연히 일치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 개표 상황표는 25쪽과 2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읍면동들의 총 득표수, 3위 이하 후보자의 득표수, 그리고 무효표 등 전체 데이터는 모두 다릅니다. 전산 조작이나 오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 선거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부터는 투개표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선관위와 관련한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 시기마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22대 국선 때 168명에서 21대 대선 때 143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9명으로 휴직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체 휴직자 중 70% 이상이 육아휴직인데 이는 선거 시기에 장기간 심야 야근과 주말 출근이 지속되다 보니 맞벌이 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고충과 함께 부득이한 질병휴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행정부의 타 국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이 계속 낮았고 최근에는 1.3%에서 1.4% 정도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시기 휴직 최소화를 위해 선관위 자체적으로 대책과 결혼 충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휴직 예고제 도입, 휴직 심의 강화, 임용 대기자 조기 충원 후에 교육 강화, 상급위원회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탄력 정원제를 활용하여 인력 공백을 최대한 막고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 취소 처분을 하였고 총 15명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채용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정직 5명 등 15명을 징계하고 8명은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선 경채시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개방형 감사관 도입 및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다수인 경채와 지방직 대상 경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급 이상 친족 채용 신고 및 공개 규칙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소송 및 검경 수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일부 국외 출장이 외유성이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 9월 몰디브 출장은 몰디브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몰디브 선거위원회 측의 공식 초청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서 전 일정을 선거운동 및 투개표 과정 참관 등을 수행한 후에 즉시 복귀한 사안입니다. 2023년 11월 코타키나발루 출장 역시 신설 제외 공간으로서 최초의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출장이었으며 과거에도 신설 공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외 출장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계획서와 소요 경비 상세 내역까지 전면 공개하는 등 투명한 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넷째, 과도한 수의계약 및 분할계약 문제 제기 관련입니다. 선관위는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등 273개 단위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소액 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건 중 총 93.04%가 2천만 원 이하의 법정 수의계약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계약 역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계약이거나 당일 응찰 등 현행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는데 관련 통계는 27쪽에 첨부하였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분할 계약 지적을 받은 계약 또한 선거별, 사업별 내용이 서로 다른 독립 발주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가 상반기에 주로 실시되는 반면에 예산 배정은 연초, 또 공개경쟁 입찰 공고기한이 40일이라는 점 등이 상황을 고려할 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술력 등이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쟁 입찰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양한 신규 우수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자료와 지난 1차 기관보고 자료 간 수치 차이가 발생한 경위입니다.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활동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무처와 독립하여 활동하였는데 자료를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자체 분석 후 발표한 것입니다. 피드백 절차를 사무처에 사전에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시 사무처에서 최종 확인한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 착오가 발생하여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송부한 투표소 현황은 전국 141개소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일의 권고와 징계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 일체를 합수본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해 엄정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세부 개선 대책 등은 뼈를 깎는 강력한 쇄신의 자세로 이행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기현 의원님 무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 신상 발언입니다. 네. 예. 시간 좀 주시죠. 정말 신성하고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국조특위의 활동할 의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잘못된 사항이 외부에 잘못 알려졌고 그것이 국민들을 오해시키고 있어서 몇 가지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 1차 기관 보고에 말미에 저와 김은혜 의원과의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언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의사를 끝내놓고 그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잠깐 중국에 가서 1박 2일 하고 왔습니다. 출장을 한중의원협회 일정을 갔다 왔는데 갔더니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저보고 의원님 유명해지셨어요. 우리 의원들 단톡방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쌍욕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그래서 제가 급히 한국에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속기록에도 이미 나옵니다만 정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 이렇게 쌍소리로 이렇게 표현해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으로 했고 제가 그 최수진 대변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공식 논평으로 나갈 수 없는 내용이다.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과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공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 점정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위에서 내가 녹음을 들었는데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제 인격과 관련된 명예훼손 행위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만 하면 대변인 논평만 내리면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 대변인 논평과 그리고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단 회의 발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부득이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날 있었던 그 발언이 제가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발언이었고 제가 분명히 욕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신상 발언은 한 분씩 하기로 했는데 서범수 간사님 신상 발언입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질의하는 도중에 시간을 중단하고 기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의사진행과 발언해서 문제를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거의 통상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는 저는 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우리 위철한 대행께서의 그 답변 태도 지적받아서 마땅하다고는 저는 봅니다. 곤란한 질문에는 고개를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하고 정말로 그 태도가 제가 봐도 그 태도가 무척 오만하기도 하고 무관심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켜서 이 순간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태도를 질타하기 위해서 우리 김현애 의원께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잠시 시간을 좀 중지시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이기현 의원께서 문제 삼아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데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하셨다고도 저는 봅니다. 저도 그 녹음 사항을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욕설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또릿하게 들렸어요. 특히 아까 말씀에 속기록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 초고에는 정말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시고 난 뒤에 속기록 쪽에 이야기를 해서 정말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이 초고에는 정말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끼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게 과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야 우리 전용기 의원님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신상 발언 한 차례 한 분씩으로 제한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틀린 거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국정조사의 본질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서로 이 문제를 이것을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 이런 여야 간의 공방으로 가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본질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올림픽 공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밤샘을 지새우고 또 낮에 땡볕 하면서 시하고 있느냐. 아니 대한민국이면은 K-팝이다, K-컬처다, K-푸드다, K-뷰티다 최고를 자랑한 나라에서 어떻게 K-보팅 시스템이 어떻게 투표용지 페이퍼가 없어서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맞느냐. 정말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배신감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서로 각자의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내에서가 아니라 위원회 바깥에서 절차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국정조사의 목적에 충실하자. 서로 입장을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용기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여야 간사간 또 협의에 따라서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신상 발언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서 저하고 미리 한 분 한 분 하고 끝냈고요. 그러면 주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 질의는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동욱 의원님 주 질의 시작하십시오. 그 신상 발언은 이제 우리가 2분 하는 걸로 여야 간사 끝냈고, 그러면 우선 우리 신동욱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자,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한 분이 하기. 그래서 더 이상 신상 발언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단 신동욱 의원님
아니 일단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시죠. 그래서 예, 일단 신동욱 의원님 시작하시죠. 예, 예. 일단 우리 그러면은 우리 비서교섭 우리 정추생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조사 본질과는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공방하는 부분이 굉장히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낯뜨거운 현장 같고요.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이 욕설로 둔갑돼서 공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속기록이라고 한 것은 위원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고 해서 마치 무슨 조작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는 개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바로 듣고 가더라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까지 허용할게요. 네, 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욕설이 없었는데 욕설이 있었다고 외부에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야당의 간사께서 속기록의 오염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국민들께서는 실제 위원회에서 욕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지 않겠습니까? 실제 욕설이 있었으면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바로 앞에는 실제 녹음기가 있습니다. 이 녹음기라도 정확하게 까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넘어가야만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 저도 뭐 그때 마이크가 켜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사후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판단을 지금 여기서 다시 튼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아니라 그러시고 저희는 그렇게 들리네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다 입장이 다른 것이고 저희 대변인도 그걸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논평을 낸 것이고 또 그래서 고소하셨으니까 그거는 거기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여기서 틀면 그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나요? 내가 들어봤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몇 대 몇초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들린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까 그게? 아니 서간사님은 그럼 이걸 여기서까지 들어봐야 되겠습니까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제안입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될 걸 왜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분들께서 결국 왜 우리가 국정조사 하느냐 이런 본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도 이걸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달리 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2023년 9월에 그 뉴욕 UN 본부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제2라운드 같이 들리는데 결국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 아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간 협의해 주시고 일단 주치로 가겠습니다. 신상변 안 하시겠답니다. 예, 그거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동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아까부터 반말하고 있어요. 동료 아이, 예, 우리 김용만 의원님 그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방을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신동호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 기관 보고 보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돈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외부 감사 늘리겠다, 법제화해달라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선관위 문제는요 너무 돈이 방만하게 쓰였고 너무 인력이 방만하게 쓰였고 너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계세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관 보고 보면 잠실 7동 투표소 보관용지 폐기 경위는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보고를 하시면서 그날 오후에 일어났던 상황은 사건으로 인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서류가 부존재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거 곧 특검 수사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 포렌식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감당합니까? 뭐라도 나오면 위정하신 거에다가 국정조사 방해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한 건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하시고 본인들이 조금 불리한 거는 자료 없다. 하나도 지금 자료 안 내시잖아요. 그날 밤에 핵심적인 상황도 안 내는 겁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 모든 문제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문제입니다. 우리 사전투표가 2013년에 도입된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본투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의 국민투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가버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을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은 미스가 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수요일날 본투표하는 이 방식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고 노태학 위원장님도 최근 인터뷰를 보면 사전투표 이거 손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다수가 지금 이거 사전투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 의원들 의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노태학 위원장님, 사전투표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짧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다 물어봐야 되니까요. 사전투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율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 이제 그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요. 사무총장님, 사전투표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 사전투표 그 투표율이 낮아서 도입이 돼서 이제 편의성 측면은 그 고려됐지만 그 투명성 그런 측면은 또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관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짧게 잠깐만 선관 위원님들 한번 좀 일어나 주시려고 죄송합니다. 우리 조병현 위원님, 사전투표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마이크 혹시 마이크를 드릴 수 있나요? 마이크 빨리 갖다 드리세요.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마이크 옆으로 돌려가면서 좀. 참고로 사전투표 축소 내지는 폐지에 대한 법안은 이미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손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예, 지금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성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명칭은 사전투표이나 본질적으로는 본투표가 3일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흘 동안에 본투표가 3일 이루어지면 그 3일의 공간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시기 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없고 예. 입법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자 그러면 그다음에 박순영 의원님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그 투표함을 보관했다가 본 투표를 해서 합치는 방식, 이 방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 방식 갖고 방식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 투표 뭐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입법 사항이고, 다만 입법에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유가 그 투표율 제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다른 문제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투표율 제고나 이런 데에 대한 그 고려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사전 투표를 뭐 폐지하고 본 투표로만 간다, 이거는 충분히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내진 위원님. 예. 예, 그 사전 투표 제도가 그 투표율 제고에 도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대웅 위원님. 예, 저도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투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 또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좀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광일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현정 위원님. 저는 이번 일로 그 선거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전 투표는 그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권의 논의와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철한 상임위원께도 한번 좀 마이크 좀 붙이시죠. 예. 사전 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그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 투표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 그 직원들, 우리나 투표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앉아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전 투표가 투표율 제고라는 목표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본 투표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서 첫 번째는 국민적 논란이 너무 심각하고 국론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 관리의 편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 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유럽의 일부 나라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 하지만 아니, 사전 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아닙니까? 13일이 끝나기도 전에 4, 5일 전에 사전 투표를 해버리면은 사전 투표 이후에 나타날 후보의 문제점을 뒤늦게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리 의철한 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공식 선거운동은 13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투표는 보통 13일 이전 4, 5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못 채우고 투표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네.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논의를 할 때 며칠간은 반영을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보장을 못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께서 사전투표의 전치 여부에 대해서 여러 중앙선관위원님들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조금 전에 이철환 우리 증인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유권자들의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는 장점이 많아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이철환 증인님?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중단돼서 국정조사한 겁니까?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국정조사라는 본질은 물론 선거제도의 전면적을 다 점검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 국정조사라는 목적은 사전투표의 전치 여부,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 매수를 줄여가지고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개의 중앙선관위님께 사전투표 유효성 전체 여부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는 따로 있습니다. 예. 이번에 투표용지 중단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용지 매수 축소로 인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봐서 검토해 보니까 그 이유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투표용지를 매수를 인쇄하면서 분모가 되는 숫자가 인구 기준이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 인구 기준일에 선거인 수 곱하기 50, 60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구 기준일의 인구수와 선거인 명부상 인구 기준이 차이가 난다면은 투표용지 매수 비율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원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봅시다. 우리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의하면은 인구 기준일을 정할 때에 후보자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 신청일 전전달 말일로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노태학 증인 알고 계시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르신 것 같아요.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보면은 인구 기준일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PPT 봅시다. 대통령 선거는 240일 전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이 되다 보니까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정하는 인구 기준이 실제 투표율과 9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과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냐? 120일 전이 되다 보니까 5개월 차이가 나요. 우리 노태학 증인 문제 있죠. 실제 투표율과 대통령 선거 9개월 차이가 나고 총선과 지방선거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 9개월과 5개월 사이에 인구 유입이 있고 인구 변동이 있으면은 근원적으로 출발점부터 문제가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인구수 산정이.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는 이 관계 규칙에 하면은 2025년 10월 30일이 선거 기준이 됐습니다. 제가 잠실 사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니까 예상된 인재였어요. 잠실 사도는 2025년 12월 날 잠실 레비안 아이파크가 아파트가 준공이 됐고 잠실 뉴엘 아파트는 2020년 1월 준공이 됐습니다. 투표일까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다음 PPT 봅시다. 이번에 송파군에 146개 투표소가 있었어요. 146개. 그중에서 인구 기준일 선거인 수와 선거인 명부 선거인 수 차이가 가장 큰 게 1등부터 7등이 전부 잠실 사동에서 났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잠실 사동에서 인구 기준일을 2025년 12월 30일로 정한 게 아니라 2026년 3월 30일로 정했어요. 나름대로 인구 기준을 변경했어요. 이 기준을 변경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어찌됐든 2026년 3월 30일로 기준일로 뒤로 미뤘지만은 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인구 기준일 선거인 수와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철환 증인. 예. 그러다 보니까 표에 보신 것처럼 잠실 사동은 이번에 투표용지 매수를 몇 퍼센트로 했죠? 60%로 했어요. 60%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예. 다른 동은 50% 했지만 잠실 3동과 4동은 60%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 기준일 대변 60%면 실제 선거인 명부 대변이니까 50%가 안 됩니다. 50%안 돼버렸어요. 이 근원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동의 5, 6, 7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장시간 투표가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 질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네.
잠실 4동 투표용지 부족은 예상돼 인지했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잠실 4동의 제7투표소와 잠실 7동의 제2투표소 투표 그다음 PPT 보세요. 보면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잠실 4동 제7투표소는 투표용지 몇 수를 줄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인구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잠실 7동은 인쇄 비율을 축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노태양 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로 인구수를 산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지금 이번에 기준으로 하면 선거일 기준 5월 10일이 작성 기준이었습니다. 지방선거는 22일 전이 됩니다. 5월 12일로 됐으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송파구 선거에서는 3월 30일로 기준을 정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해식 의원님 질의하실 때 3월 30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보면은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될 수 있는 날짜가 3월 31일까지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51조의 제3항 4조에 보면은 선거일 전 30일에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이 제한되겠어요. 그렇다면 6월 3일 선거니까 30일 전은 5월 4일이 되고 5월 4일 전단 말일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로 선거일 인구 기준화도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엉터리를 한 거예요. 설사 4월 31일로 선거 비용 제한일 변경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과 참정권 이해 형량이 되겠습니까? 선거 명부 작성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행히도 오늘 제시한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언 중에 속기록 조작이라는 말로 들렸다면 그게 가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위철한 상임위원님,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오라통 트지게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 투표용지로 인한 참정권 침해 및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리 위철한 상임위원이나 우리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오라통.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32강 탈락에 따른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에 대한 오라통. 이 두 개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라통 중에 어느 것이 더 분노 게이지가 높다고 보십니까, 우리 상임위원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선거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대한축구협회는 제2의 선관위, 또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선관위원회 중 누가 더 무능한가,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기관의 실패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 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그리고 실패로부터 학습이 되지 않는 반복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두 기관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지난번에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이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다가 이제 보고 내용에 들어 있으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사무총장 정길 사항이니만큼 짧게라도 보고를 했을 거다. 근데 이 사항 자체가 사무총장 정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 대행님 네. 어디 계시나요? 선관위 회의에 의한 구분 기준을 보면 의결 사항이 있고 보고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보고 사항 중에 또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나누지죠. 네. 이렇게 나누는 기준과 근거가 뭡니까? 어떤 거는 의결 사항이고 어떤 거는 보고 사항, 어떤 거는 보고 사항 중에 중요 사항이냐 일반 사항,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저는 의결 사항은 각종 법률에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된 부분을 주로 하는데요. 위임전결 규정에 위원회 의결이라고 표기된 게 위임전결 있습니다. 규정이 그대로 다 못 박혀 있습니까? 네, 그대로 합니까? 네, 그때 그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에 대한 판단 부분은 그때마다 조금 달리 판단할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그거는 사무처에서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결 사항이다, 보고 사항이다. 자, 사무처에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공직선거 관리 등 개정사항 검토안이 보고 사항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1차 보고회 때 양분한 의원께서 간단히 확인한 바 있는데 죄송하지만 시간 좀 먼저 주죠. 우리 승관 의원님 잠시만 좀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천한 상임위원님 앉으셔도 되고. 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 축소 내용에 대해서 25년 11월 24일 회의 때나 그 전에라도 인지를 하셨습니까? 우리 조명은 위원님 인지 안 하셨다 그러셨죠? 예, 솔직히 회의 인지 때도 그렇고 못했습니다. 회의 전이라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우리 조성대 위원님도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 의원님은 인지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그 이 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기억은 안 났는데 예. 인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래진 의원님 예. 아는 못하셨다 했죠. 저는 인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거수할 때도 제가 손을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웅 의원 출석은 안 하시면 인지 안 하셨죠 그때도. 예. 그다음에 윤광열 의원님. 저는 임명 전에 보고를 예? 임명 전에 임명 전 우리 전현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올 3월 말에 임명돼서 그 해당 사항. 근데 이게 문제가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의안을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구분하고 회의 개최 이틀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배부한다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다고요. 의사 담당관이 우리 선관위원님께 메일을 배부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저게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님은 보고를 배부를 안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7분의 상임위원만 비상임위원한테 가셨고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이나 이철한 상임위원님한테는 배부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 하니까 이거 송부할 때 배부할 때 미리 보고를 노태학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은 상근하시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뒤에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서 여러분들 비상임위원 얼마나 받으시는가 매월 공정선거 추진 활동비 215만 원, 출무수당 45만 원, 안건 검토수당 150만 원. 우리 경제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거 하시라고 이 안건 수당도 받고 다 받으세요. 근데 이틀 전에 보고서를 드렸는데 한 번도 검토도 안 하고요. 현장에 와서 회의 들어왔어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거론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도 뭐 안건 검토 수당도 받으시고 출무 수당도 받으시고 공정선거 추진 활동비도 받으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세금 도둑이 아니고요. 직무 태만을 넘어서 직무 유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국가에서 대접을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상임위원님, 제가 사퇴하면 선관위 업무가 올스톱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항을 예정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 보니까 선관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선관위원 중에 임시위원장을 선임해서 업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버티고 계시네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간 보고시까지 거치 결정 안 하실 거죠? 그대로 버티실 거죠? 예? 답변 한번 해보죠. 예, 존경하는 서 의원님 말씀을 제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많은 고민도 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 지금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현재로서는 말씀이시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는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사태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게끔 하는 자가 있습니까?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용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범수 간사님께서 이 속기록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야가 정말 오랜만에 어쨌든 공통된 목표 아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파적이나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진짜 이 선거 제도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님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보시면 선관위가 투표함, 투표지 등 모든 선거 기록물 당선인 임기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이 봉쇄 26일째인데 지난 6월 5일 오후에 개표가 완료되고 송파구 전역에 투표함 약 한 380개, 투표지, 투표록 그리고 선거록 등 선거 기록물 전체가 지금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공직선거법 186조에서 요구하는 그 정상적인 보관 환경이 있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 때 얘기했지만 온도, 습도 관리, 보안 시설, 적금 통제 같은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인지하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봐보면은 이 핸드볼 경기장 6월 4일 오전 7시에 대관 계약 종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실 지금 선관위가 그 해당 경기장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시위대도 있고 계약도 종료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보안 상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선거 물품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그렇죠. 노심 그리고 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6월 7일 밤 11시에는 외부인이 그 경기장 지하 출입문 잠금 장치 훼손하고 무단으로 들어갔었어요.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경찰이 재물손괴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거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 송파구 선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계신가요?
왼쪽으로 나와 주시죠. 이쪽, 민서영 예, 위원장님. 예, 정관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드렸던 핸드볼 경기장에 24시간 감시 체계 있나요? 감시 체계에는 혹은 아니면 경기장 내부에 지금 선관위가 계속 상주하고 있나요, 위원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인 침입도 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법정 의무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 26일째 이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직무대행님, 이게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비용 보전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품 보관 및 그쪽 그 체육회 관계자들에게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네, 몰라요. 말인즉슨 이제 피해자라는 인식은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라고 봐요. 지금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는 위기 의식을 느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6월 18일 날 선관위, 법원, 경찰, 국회 공통 참관 하에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관하자는 방식을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봐보면은 사실 이미 정부가 우리 선관위가 잘못을 한 것 때문에 국민이 갖고 계신 불신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저희들 서울시 관계자가 1차적으로 가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문전박대 나오고 노력을 한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지난 1차 기간보고 때 정춘생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때 방안 강구하신다고 하고 8일이 지났어요. 지금 행안부나 경찰 관계 기관 협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우리 있으세요? 아, 누구든 대답해 보세요. 네, 그 김용만 의원이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바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조특위에서 그 의결로 여야 그 합의 의결로 해서 그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지금 선거 소청이 제기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소청 검증과 함께 두 가지를 같이 검증한다면, 그러니까 국회 의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금 찾아야지 왜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체 검토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선거 소청의 그 증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청인이 그 이의 제기를 검증에 대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려면 그 비용 부담을 다시 그 소청인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난관에 좀 봉착한 게 있습니다. 아니, 비용 부담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이 26일째 방치되어 있는 선거 기록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다는 말씀. 아니, 지금 경찰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계시지만 선관위 쪽에서 아니 6월 5일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옮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투표함인데 그거는 네. 개표를 위한 방안이었고요. 지금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186조에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죠. 그거 당연합니다. 의무가 있지만 보관 장소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거 못 들으셨어요? 지금 보관 장소에 있어서도 보관 환경에 대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건에 지금 부합되지 않으니까 지금 제대로 법적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그 맞죠? 현재 보관된 곳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그 별도 공간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 추가 비용들 보니까 지금 선관위 쪽에서 경기장에 대해서 7월 12일까지 추가 견적 받은 적 있죠.
이거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그쪽 업체에서가 시설 관리자 측에서 보내주셨는데 2억 정도로 지금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부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가 지금 투표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 이후에도 관리를 못해가지고선 지금 세금이 나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투표 관리 못해서 선정권 훼손당하고 지금 그 이후에 대응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금까지 써야 됩니까? 투표도 못해서 억울한데 지금 내 돈까지 나가면서 이 피해를 지켜봐야 되는데 선관위가 한다는 소리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 그러면 정치생 의원이 질문할 때 이준석 의원이 질문할 때 그 내용 검토하겠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은 8일 동안 검토한 게 없는 거예요?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라는 게 네,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주특위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 선거소청과 맞물려서 같이 확인을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강도한 증인께서 말씀은 지금까지 비용이 2억 들었다. 선거소청을 국정조사 의결과 함께 공개 검증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 드나요? 저희들 대략 그 송파구 즉 개표소 안에 투표지가 한 247만 장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그거를 전부 개표를 했을 때 외부 인력이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한다는 전제하에서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이 문제 해법으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선거소청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여야 시민단체 모두가 입회하에 투표함이나 투표지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공개 검증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간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춘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다른 질문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한 증인님, 예. 지난번에도 제가 그 질의를 했지만 지금 지방선거 투개표 업무가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해석하십니까?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로 같은 상태. 아니 잠실 2투표소의 경우 끝났습니까? 7투표소의 경우? 예, 거기서도 당선인-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개표 다 끝나고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보관하는 것까지 하는 게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단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자꾸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마시고요. 선관위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다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롭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 업무를 해야지요. 지금 저거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건 선관위 책임이 큽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여기서 만약 의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두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선관위 직원이 감금되거나 폭행되지 않았어도 형법상 저는 업무방해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쇄해서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 투표함이 어떻게 되고, 투표록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가 보관하고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될 수 있도록 풀어야죠. 국회의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경찰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기 6월 1일부터 4일까지 1,500만 원 들어서 임차했죠? 예. 4일간. 그럼 단순 계산을 하면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그 대관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1억 1,250만 원이 발생해요. 거기에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손실 금액 지금 수십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근데 왜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시죠? 모든 걸 다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관련자의 업무도 보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선관위든 아니면 대한체육회든 어떻게 공식 협조 공문을 보내와야 질서 유지든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든 기관이 책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 부분 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개표소에 있는 투표지 등 그 보관 물품들을 송파구 선관위로 옮기기 위해서 네. 그 여러 번 시도도 했고 우리 경찰청에도 요청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경찰청이 요청 안 했다고 합니다. 드렸습니다. 구두 말고 공식으로 해야죠. 6월 공식적으로. 16일 날 저희들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이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 물리력 충돌 우려 때문에 경찰 관계자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선관위 관계자라는 걸 밝히는 부분을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해산까지 안 가더라도 질서 있게 질서를 유지하는 그 업무를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도록 하고 안전하게 이관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님, 예, 잠깐만 나와주세요. 예,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요. 예. 잠깐 멈춰 주시고요. 선관위로부터 그런 공문 받으셨습니까? 네, 그 개표가 끝나고 2회에 걸쳐서 이송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성 협조 받고 나서 어떤 논의를 거쳤나요? 경찰청 차원에서는?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예. 그 선관위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충돌 우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잠시만요. 경찰도 굉장히 좀 소극적인데요. 어떤 눈치를 보고 뭐가 무섭습니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폭행 사건이 지금 얼마나 몇 건 벌어진 거 아십니까? 이거 아시죠? 이거 화이트보드에 쓰는 매직 펜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격하면 타격감이 없어요. 근데 눈으로 찌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섭죠. 이거 뭐 강제추행도 있고 지금 57건이 입건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놔두실 겁니까? 그냥 사후에 입건되면 수사만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일부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평화롭게 정당하게 자기 의사 표시들을 하는데 그것을 그 다른 그 일부 시민들은 또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질의할게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장기간 동안 계속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없었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실 겁니까?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려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중하게 그렇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습용이긴 하지만 수류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엄중하게 처벌.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서울 청장님 아니십니까?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죠. 개별 신고 들어오면 한다? 경찰이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개별 범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리 예방하는 게 경찰의 업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선관위에서 업무협정, 체육회 공문하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나 이게 대한체육회는 본인들은 정치적 행위에 개입하기 곤란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러고 있고 선관위도 적극적인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리고 그걸 노리는 정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 나중에 큰 사고 발생했을 때 경찰 책임 없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보기 위해서 그 올림픽 공원 거기 그 개표 장소를 아예 폐쇄했잖아요. 이미 업무 방해가 되고 있는 거고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수십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보희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저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고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방금 또 이용하는 정치 세력 이런 표현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표현에 좀 유의하게 조금 지적을 해주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사진행 반. 문제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당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동안 계속 확산시켜 왔었던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하고 있어요. 초기에 정말 나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 하는 우리가 거기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지금은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보면 모든 피켓과 내용들이 다 부정선거 재투표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품격 있는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 시간 멈춰주시고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님 이쪽 발언대로 와주시겠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진상규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타박하거나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맡아달라고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성관이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분이 성함이 네네네. 땡땡인데 기억은 네.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문자를 주셨고 네. 저는 이제 통화도 그분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허철훈 정인이나 또는 지금 사무총장 대행님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라는 결정은 어디서 내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노태학 예. 위원장님께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노태학 위원장 계신 거죠? 노태학 위원장 계십니까? 네. 예. 위원장님 단독으로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킨 겁니까? 출범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사퇴하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그 제가 출범시킨 거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사퇴하면서 이건 외부적인 객관적인 예, 조사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럼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진상규명위원회? 최종적으로 운영 계획은 저희들 결재는 허철훈 총장님 결재는 했고요. 아니 허철훈 총장은 6월 8일 날 면직이 수리됐고요. 그 수리되기 전에 진상규명위는 운영 계획. 자 그러면 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린 건 사무처네요. 즉 선관위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아니, 보고해서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지금 노태학 위원장 잘 모르시잖아요. 노 위원장님 퇴임하시고 나서. 예, 좋습니다. 위원회- 위철한 예. 상임위원께 묻겠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님 이걸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없어요. 네, 위원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냐고요. 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아니, 보고는 됐었죠. 네, 제가 보고는 계속 됐습니다. 묻는데 왜 자꾸 핑퐁을 치십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운영 계획은 사무총장 결재로 처리를 했고 예. 운영 계획 자체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게 저는 보고됐다라는 말로 피해가려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선거관리사무처에서 모든 계획을 다 진행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PPT 봐주십시오. 다음. 자, 6명의 진상규명위원회 외부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근데 그게 실무지원단은 7명입니다. 8번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 시간은 반나절 비정기적으로 계셨습니다. 10일의 조사 기간입니다. 이것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에
파행을 저는 제대로 못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타박하거나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사무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꼬리 자르게 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용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님, 요게 발표 결과에 있는 겁니다. 중앙위원회는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받았다라는 게 이게 진상규명회 발표 자료인데 맞죠? 민원인 전화는 오후 4시 25분경에 왔지만 네. 그 사태를 인지한 건 5시 무렵이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예,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4시 25분도 틀렸고요. 정확하게는 16시 17분에 민원인 전화를 받았고요. 그게 다 중앙선관위에는 전파가 됐던 겁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자,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의 표를 보시면 서울시위원회는 상급위원회 보고나 서울시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한 투표시간 연장을 결정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상규명을 발표하시는데 맞으시죠? 저는 그게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의 활동을 타박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거는 좀 잘못된 잠시만 거기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네. 아래 보시면 서울시는 투표시간 연장을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결정된 이후에 보고된 걸로 아니요.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된 이유가 아니라 이전에 보고했다고요. 지난번 위원장님이 안 나왔던 시간에 이미 지난 기관 보고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 말은 서울시 선관위는 만약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기관을 불러서 맞춰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18시 40분경에 위원장님 네네. 억울하신가 보신데요. 제가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계속 저희가 억울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8시 40분경에 서울시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이 지금 표를 받고 선거를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정을 보장해야 된다고 해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아닙니다. 중앙상관위에 위원장님, 보고한 그 걸로 이후에 보고한 저희는 게 아니에요.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여기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는 괜찮은데요. 거짓말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네, 거짓말은 아니고 저희는 예, 그렇게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위원장님 타박하거나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에 그 전에 보고됐다는 게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과장이 이야기했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다음 PPT 봐주세요. 허철훈 사무총장의 서면질의 답변서는 선거 당일 16시 50분에 공보과장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17시에 보고받았다라는데 이것도 틀려요. 이런 내용도 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장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가 10일간 조사 권한 수사권이 없이 조사했던 그 점을 참작해 위원장님 주시기 죄송한데요.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드리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철훈 사무총장의 잘못된 답변서에 대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해서 회의를 하거나 출석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예. 위원장 죄송하지만 답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저도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오히려 그런 셀프란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 질의서는 그분들이 거짓을 말했는지 사실을 말했는지 물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면 진술서 내용을 받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보도를 했고 또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 몰랐다 알았다는 부분이 착오가 있다서 2차로 진술서까지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끼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 당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를 좀 모욕하는 표현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회의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천호 상임위원님, 아까 김용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그때 제가 결국에는 이거 선관위가 지금 뭐 지금까지 쓴 비용만 1억이 넘고 그 점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뭐 답변 대충 받은 것 같은데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지금 그러면은 이건 뭐 노력을 했는데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내일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저희가 교섭할 대상이 누구라 보십니까? 만약에 현장 상황 발생했을 때 그건 파악됐습니까? 지금 누가 나서려고 하는 분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동원 총장님, 지금 그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랑 그걸 교섭해야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추가로? 그 저희들이 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자하고 면담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뭐 관계자를 못 찾으면 현장에 가보긴 했습니까? 저 중앙에서는 직접 가지 못했고요.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이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또 어떤 대답을 받았습니까? 선관위 직원이라고 밝히면 거기 계신 분들이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선관위 직원이라고 한 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경찰 관계자분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아니 그러면 상대 쪽도 교섭을 할 수가 없죠. 이쪽이 선관이라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선관이 어떤 직급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교섭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도 아까 아니 안전 위협이라니 그분들이 뭐 때린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한 위협인가요? 경찰 쪽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서울경찰청장님 지금 경찰에서 파악하기에는 그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과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가서 교섭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안전 문제 때문에 교섭해야 된다. 교섭할 대상이 있습니까?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요. 실제 누구하고 교섭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아니 시위는 존재하고 거기에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집시법에 따라가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주최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경찰에서는 지금 대응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집회 시위하고는 달리 주체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또 해산하고 이런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청장님이 폐가망신 발언하셨을 때는 폐가망신 발언이 뭐였습니까? 그럼 불법 행위 누군가 주체가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하면 폐가망신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동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체가 아니고요. 범죄 행위를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동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집회 주동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 집회는 어제 신고되지 않는데 저건 불법 시위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검토할 만한 시간 지난 것 주체자가 같은데. 없고 예. 또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여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일견 보기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그 집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장관님. 지금 뭐 장관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건 치안 사무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희 사무 맞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동안에 이 집회가 불법성이 있는지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지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그동안 한 2차례에 걸쳐서 이 그 판례로 불법한 또는 불법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에 관해서도
이 현존하는 그 위협이나 또는 그 위법이 있지 않은 경우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 그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그럼 지금은 불법성이 안 된다라는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회 지금 자체에 대해서 그 안에서 있는 불법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엄정히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산시키는 데까지는 아직은 이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경찰의 판단을 지금까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내일이 제가 되게 우려되는 게요. 내일 저희가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우선 이 집회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명시적인 판단이 아직까지 애매한 것 같고 그에 따라 어떤 강제력이나 아니면은 공권력을 투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집회가 다 불법이다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기본 정신인 것으로. 그럼 청장님 그럼 내일 그냥 저희가 가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걸 물리력으로 만약에 막아 세운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개별적인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안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그런 저희는 상황이- 지금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 건데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 자체도 불법일 텐데 그럼 뭐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일은.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까요 가서?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예. 방문과 관련해서 예.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많은 고민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동원 총장님 그 아까 보니까 그 보고한 거 보니까 결국에는 유권자 알 권리와 인력 예산 효율성을 위한 고려한 선거 운동을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쓰셨는데요. 그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거나 특정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디지털 선거 공보도 이미 입법 발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도입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 것들 사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그 논의를 할 겁니까? 법안 심사 논의할 때 저희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디지털 선거 운동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드릴 텐데요. 사실 사전 투표 관련해서 아까 저는 사무총장 뭐 그 허철원 총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 보고 놀랐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그 사전 투표 투명성 부분 그러니까 선거 투표하고 할 때 이제 1년 보는지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좀 편의성도 필요하지만 투명성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부재자 신고가 바뀐 것입니다. 그 1년 번호가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1년 번호 그 선거투표는 1년 번호를 절취해서 투표함에 넣는데 선거투표는 1년 번호가 이제 바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투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께 그 의사진행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하면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이 이루어질 텐데 오전에 있었던 그 녹취와 관련된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공방을 했지만 지금 이미 많은 보도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욕설 논쟁이다 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들어보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민주당이 욕설을 했고 그것이 기정사실화 공방돼 있고 그런 고소 사건으로 민사의 영역으로만 넘어가 있는 상태는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개별 의원실에서 이 녹취록 의원들 바로 앞에 있는 녹취록을 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의원실에서도 이 녹취록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속기사님들 계시니까 속기사님들께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 녹취 파일을 듣고 이후에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앞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간 협의해 보시죠. 점심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하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